반갑습니다. 이 서천은 제가 인연이 뭐 조금은 있어요. 제가 그 86년에 대학원 박사과정 시절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전국에 향교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그때 내가 선생님 모시면서 전국을 돌다가 이 서천군에는 향교가 몇 개 있죠? 몇 개? 3개입니다. 이런 지역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1군현마다 향교 하나씩 뒀는데 여기 일제시대에 서천현하고 비인현하고 한산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비인향교에 와가지고 조사했던 기억이 나고 좋은 그 또 지방사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산은 내 제자가 석사과정회가 한산 출신인데 방학 때 오면은 뭘 갖고 오냐면 한산 모시차를 갖고 와요. 근데 그 한산 모시차가 그 굉장히 위를 부드럽게 해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생태원에 들려가지고 그거 찾았더니 없더라고요. 다 떨어졌다 그래서 요즘 한산 모시차 안 나옵니까? 그거 아주 좋은 차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그 녹차는 위장을 긁어내요. 그래서 그 스님들도 잘 안 먹습니다, 사실은.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그 장복하면 나쁜데 한산 모시차는 위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서 좋습니다. 그거 몇 년 전에 받은 걸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아껴서 먹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산 소곡주가 또 좋죠. 그 안전뱅이 술인데 아까 요 앞에서 한우탕을 먹다가 소곡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강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먹었네요. 그 다음에 또 서천은 제가 요즘 잘 만나는 이 서천이 고향인 김복규 사장이 계신데 서천이 고향이래요. 저 중구 필동에 사업체를 건물주 하면서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서천을 다른 지역보다 좋아하고 오늘 일찍 내려온 거는 그 생태원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이제 정년이 내연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 이제 몇 살인지 아시겠죠? 내연이 정년인데 정년 후에는 뭘 할까? 역사 공부만 제가 74년에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까지 역사 공부만 했으니까 이제 50년 가까이 가서 이제 지겹죠. 그래서 이제 이거 치우고 진짜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생긴 게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을 했더니 사진을 안 했으면 제가 인생을 절반만 살고 갈 뻔했어요. 여기다 아마 서천군 한국사진작가 아마 협회 지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진을 뭘 찍었냐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절, 탑 이런 것만 찍고 다녔잖아요. 인간이 만든 문화재만 찍었잖아요. 문화유산만. 근데 사진을 시작했더니 우리 중앙대학교가 사진과가 유명하죠. 그래서 평생교육원서 지난 학기부터 제가 사진을 다시 이제 기초를 다시 배우는데 이분들은 풍경을 찍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 꽃 뭐 이런 거 찍으니까 전 그 근처에 가도 저는 정동진에 가면 일출 찍으러 가는데 저는 뭐 낙가사란 절만 가지 일출 찍으러 그 해수욕장은 안 내려가거든요. 평생을.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풍경이 많은지 우리나라의 말로 진짜 금수 강산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사진 배우기를 잘했다. 그래서 서천 오기 전에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까? 제가 원래 서울 경기도만 강의 나가요. 서천 속으로 하면 원래 안 올 판인데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여기 가서 풍경을 찍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생이 생태원하고 조류 생태관에 가면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공모전 사진은 풍경만 찍는 게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공모전에 이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와서 모델을 해달라 그랬더니 모델을 안 한다고 그렇게 튕기는 바람에 사진 한 장도 못 찍었네요. 뒷모습만 찍겠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서천은 제가 좀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서천의 유지로 지방자치협의회 회원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분권대학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3년 전인가부터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지자체장들이 49개 지자체장들이 1년에 비하면 1,000만 원씩 낼걸요? 이서 만들어 갖고 지방자치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거기 갔더니 요즘 지방자치 얘기해 줄 분은 많아요. 뭐 행정학교에서 정치학교에서 뭐 사회학교에서 많은데
전통시대, 조선시대 이전의 지방자치 얘기해 줄 교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조선시대 지방사가 제 전공입니다. 지방사 중에서도 향촌사회사라 그래요. 향촌사회사 중에서도 향약이 그 지방에 자율적으로 지방자치했던 거죠. 향약, 동계, 촌계, 이게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강의할 때는 딱 맞죠. 근데 자꾸 이 지방자치대학 그 주최 측에서는 저보고 전통시대, 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한다고. 왜냐하면 역사 아는 사람은 자기 전공만 딱 하지 다른 시대 분야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역사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좁게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그중에 조선 후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선 전기 건들면 전기 전공하는 교수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뭐 한다고 그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결벽증이 심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죠. 200년, 300년 역사 분야를 연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하겠다. 그랬고 다음 주에 아마 교재가 나올 겁니다. 교재 내용 똑같이 지금 이거 제가 PPT 이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은 여기 PPT 있는 내용은 딱딱해요. 딱딱한 내용 한 4, 50분 전반기 하고 후반부부터는 제가 3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 수도 없어요. 여기도 이 충청도는 청양을 찍었어요. 청양군의 그 동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하고 제가 대천 쪽은 안 와봤네요. 그 사진 찍으러. 어쨌든 이제 그런 주로 전국적으로 찍은 그 마을구 타는 사진들. 이제 그게 자치적입니다. 지방자치 조직이 요즘 축제를 지방자치 조직이 축제를 운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정월대보름날 그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행하는 동제. 이 동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동계에서 주민자치회들이 스스로 운영한 겁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에 대한 기록은 왕조실록에도 거의 없습니다. 왜? 왕조실록은 훌륭한 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한 책이지만 우리 지방사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치, 왕실에서 중앙정치사에 관련된 내용이 90% 이상이고 일반 우리 백성들이 있던 이런 내용은 있다면 그건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내용만 들어가지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규장각이나 이 실록에 있는 자료들은 중앙정치사뿐이었고 그 당시에 90%의 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서울대학의 규장각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전국을 쫓아다니고 비인이 왔던 것도 바로 그 비인 지역에 그 지방의회가 있었어요. 이따 나와요. 향회라고. 여기도 지방의회가 있었어요. 향회라는. 그 조직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아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볼 수 없는 사진들을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경상도, 강원도는 안 갔어요. 별로. 가긴 갔지만 소개 안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유교적 의례로 돼 있어 갖고 인간적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건 다 빼고 1시간 정도로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험 안 치니까 편한 마음으로 우리 역사 공부하신다는 기분으로 들으시고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오실 이제 강사분들한테 잘 배우시면 됩니다. 저는 전통시대 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제목을 제가 그 모임 가서 듣자마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거 할 수 있다 제목을 정했죠. 조선시대 자치전통과 분권, 민권의 학태라는 제목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10여 차례 각 시, 군, 서울의 구를 주로 이제 다니면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방행정체계 조직, 그 다음에 지방자치 조직으로서의 향약,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약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양반들이 향촌 상천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향약을 시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뭐 덕업상권, 예독상교, 환난상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 지역의 양반들이 이 지역의 상천민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한 향약.
수령이 시행하는 향약이 주연 향약인데 이것은 통치하기 위한 향약. 이제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와 반대되는 것으로 상천민들 간에, 평민들 간에 스스로 주민자치로 하고 있는 조직이 있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민속으로 전승되는 거예요. 민속으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민속으로. 기록으로는 안 남아있는데. 근데 전라도 가니까 그걸 촌계라 그래요. 촌계. 촌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에 촌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바로 오늘날의 주민자치에 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대칭되게 이제 찾았던 겁니다. 근데 이 조직을 봤더니 이 촌계 조직에서 하는 일이 뭐냐? 기능을 봤더니 세 가지 기능을 있어요. 첫째, 마을 수호신. 자기들의 마을을, 그때는 예수교도 안 들어오고 카톨릭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 자기 마을에 있는 그 뭐 장승이나 소떼나 여기는 장승 소떼 문화예요. 충청도는. 전라도 가면은 이제 줄다리기 하는 문화고 서울에 가면 부군당이라는 문화인데 그 마을의 수호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정월 대보름날.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신공동체 기능이다 하고, 두 번째는 노동공동체. 농사 지을 때 모신기 할 때 둘의 공동 조직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한 집씩 장정을 내 가지고 모내기를 해주는 그 노동공동체 조직이 있고, 세 번째는 생활공동체.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되지도 않다 하는 말은 옆집이 병 나면 가서 도와주고 같이 밥해 먹고 막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주민 자치적인 생활이죠. 생활공동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생활공동체 조직 속에서 나온 거죠. 이 세 가지 기능이 촌계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고, 제가 찍은 사진은 그 마을 공동체 조직 사진을 찍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마을 공동체 제사 지내는 것을 무속이다, 말하자면 미신이다라고 때려쳤어요. 그래서 전국 조사를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믿는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1500군데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1500군데, 전국의 1500군데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이 자료가 바로 우리의 민중생활사 촌계 자료라는 것으로 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1500개면 조선 후기에는 더 많았죠. 없어지고 남은 게 1500개가 이제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역으로 그 사람들은 그 자료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나 미신을 믿는 무속적인 미개한 민족이냐를 증명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도리어 그걸 가지고 우리 조선 시대 우리 민중들의 자치적인 협동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전 거꾸로 이제 증명을 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조직으로서의 향약.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수령이 지배하, 국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향약. 또 이 지역에 있는 사적들이 일반 상천민을 지배하기 위한 향약이 이제 바로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층민의 주민자치를 촌계. 이 두 개를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에 조선시대에 지방의회가 다 있었다 그랬어요. 지방의회가 다 있어요. 9년에. 그걸 향회라고 부릅니다. 향회. 근데 향회의 향원이 지방의원이에요. 향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양반 중에 양반만 가문을 평가해요. 그 집안 가문이 중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들어오는 사람의 아버지가 향원이어야 됐어 하고, 이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향원이었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장인이나 외삼촌이 향원이 돼야지만 자동으로 향원이 됩니다. 이거 삼향이라 그래요. 삼향이 아닌 사람은 이향이나 일향이나 그 집안에 향원이 된 사람, 요즘은 지방의원이 된 사람이 없는 집안은 투표를 해요. 한 10명 전형의원이. 이건 완전히 그 당시 신분적인 사회니까 그 사람의 능력은 조선시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집안,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가 중요하지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사회에서 나왔던 거죠. 향회죠, 향회. 근데 그 향회가 상천민은 향회 근처도 못 가는데, 이게 갑오개혁을 일으키면서, 갑오개혁이 뭐죠?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이 고종이 갑오개혁을 만들고 을미개혁을 만들어가지고 1894, 95년에 향회를 다시 설치해라. 이제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예요. 이 향회라는 지방조직은 왕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적으로 하는 거지. 조선시대는 그 지방자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양반 중심의 지방자치를 국가에서
경국대제는 없지만 하라 그냥 그랬어요. 뭐 알아서 하라고. 없는 데도 있을 수는 있고. 근데 이건 고종이 황제가 돼가서 칙령으로 향해를 모든 군에 주부 군현에 설치해라 딱 그랬어. 설치하라 그러면서 이제 향해는 요즘 말은 이장, 요즘 이장 선거로 뽑죠. 그때는 이장이 선거로 안 뽑았는데 이장을 선거로 뽑아라. 그리고 그 이장이 모여서 면장을 선거로 뽑고 면장들이 모여서 이제 군수는 물론 왕이 임명하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각 동리마다 향해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향해를 구성하고 상천민도 출마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금 안 낸 사람은 안 돼요. 요즘은 세금 안 내도 국회의원 하잖아요. 장관도 하고. 어디가 더 어느 제도가 더 발전되어 있는 겁니까? 옛날 제도가 더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제도입니까? 제도 뭐 뜯어 고친다, 계약한다, 법 바꾼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슨 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가지고 법제위원장 갖고 난리 쳤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법을 바꿔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해 설치하고 이게 분권, 민권이 일반 상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민권이 이 시대 고종대에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고종이 훌륭한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민중들이 그 갑오농민 혁명을 통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피를 바쳐가면서 이룩한 것입니다. 이게 분권과 민권의 확대가.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의의를 하는 것 5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좀 따라오셔야 돼요. 편한 건 없지만 쉽게 이제 2시간 끝날 때 되면은 이제 탁 머리에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찰사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수령의 업무를 평가하는 게 이게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은 국왕의 대리자로 지방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했고, 수령이 하는 일이 7가지가 있어요. 요거 수령 7사를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 수령이 발령받았을 때 임금 앞에서 7개를 외워야 돼요. 농상성, 인구중 외워야 되는데 요거 못 외우고 사람은 이제 발령 안 납니다. 근데 임금 앞에 가면 떨리겠죠. 이게 수령하는 일은 이 농산일과 뽕나무 키우는 일을 성하게 해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 그때도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 인력을 만들어내자. 생산 인력을. 학교흥, 군정수, 이제 군대 훈련, 조련, 무기 같은 거, 그다음에 부역을 세금을 고루고루 매기는 것. 그다음에 송사를 가급적 간결하게 하는 것. 송사를 가급적 없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간할식, 이것은 그 세금 걷어다니는 향리들의 수탈을 없애는 이제 이런 것들. 요즘하고 뭐 틀린 일 하등 없습니다. 이 부역균을 왜 집어넣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 세금이 3가지가 있어요. 조, 용, 조라고. 조는 자기가 자기 땅에서 농사진 것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조입니다. 이건 뭐 공평하죠. 누구든지 그건 정해지니까. 농사진 게 10분의 1. 용은 군역세. 군대를 16세에서 60세까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군역세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자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공동체 납이에요. 각 군역마다 나오는 특산물을 바쳐요. 특산물을. 여기는 모시가 나오니까 여기는 모시를 바치겠죠. 한산 같은 데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면이 한 10개가 있고 이 서천에 면이 한 10개가 있고 면에 동이 또 한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천에 무슨 10가마니를 한산 모시를 바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느 군역, 어느 면과 리에 얼마씩 내라. 각출하는 이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면 아까 말한 향해. 향해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양반 중에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들이 사는 마을은 안 내고 상천민이 사는 마을은 확 올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세를 매기는데 불공평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걸 걷어가는데 향리가 이제 막 뜯어가고 하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향리가 이거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이런 것이고 이 유양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선연기 유양소가 바로 양반들의 자치기구입니다. 저게 향회의 실무 조직 건물이 유양소예요. 유양소 좌수와 별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향회는 의회고 향회의 결정을 받은 것을 유양소 좌수 별감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유양소는 조선전기에는 수령을 견제해요. 수령이 잘못하는 것을 견제하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지역에서 당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 지역에 노론하고 남인이 싸움이 벌어지면 그 조종을 누가 해줍니까? 수령이 해주니까 수령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수령이 강화되니까 이제 수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향청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제 이런 것이 되죠. 뭐 나머지는 빼겠어요. 향회는 향원 중에서 향원들이 향장 또는 향선생으로 추천 투표해서 선출한다. 요즘에 지방의회 같은 것이 향회다. 그리고 향원은 향안에 등재된 인물. 이 향안 명단이 바로 서천 향교나 한산 향교나 그 빈 향교에 가면 향안이라는 명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지역 양반들을 향회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그거 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의 향촌 사회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 거를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가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 여기는 어떠한 가문들이 중심이 됐구나. 그다음 향안은 이 현족들의 등재 명단인데 요게 지금 웬만한 향교엔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선 후기에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움직임은 아는데 일반 백성들의 상천민들의 움직임은 또 모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한 기본 역사 용어입니다. 지방사 용어. 여러분 지금 요 정도만 들어도 굉장한 실력이에요. 고려시대 전공하는 교수는 이 용어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죠. 조선 후기만 알지 고대사 전공하는 신라 전공하는 교수는 요 용어 잘 몰라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요거를 알기 쉽게 제가 또 도표화를 또 시킨 거예요. 이 자료를 안 보셔도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다음 주부터는 책을 만들어서 책자로 여러분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지방 통치, 수령이 중심으로 지방을 통치해서 향리, 면임, 리임, 공식적 조직이 쫙 내려가고 향촌 지배, 이건 제지사족들이 향회를 가지고 향청을 통해서 향촌을 지배하고 향촌 자치는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을 뭐 효사상을 인의예지 사상을 일반 백성들한테 주입시키는데 왕 혼자 못하니까 지방의 사족들한테 일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촌교화는 사족들한테 완전히 일임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향규라는 조직을 통해서 동계, 총계를 자기 밑에다 집어넣고서 운영을 한 겁니다. 지방 통치는 수령이 주연 향약을 만들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기층민 조직을 동계나 총계나 조직을 이 조직 밑에다 집어넣은 건데 16, 17세기는 양반들이 힘을 썼어요. 힘을 써서 이 수령도 이 세금 매기는 거나 돌아가는 건 이 지역 양반한테 맡깁니다. 왜 수령도 2년이나 3년 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 지역엔 제지 사족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 세세대대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당쟁이 붙고 자기네끼리 싸움이 붙어요. 서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18, 19세기는 수령이 직접 자기가 주연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수령이 직접 시행해버려요. 양반들 또 당연히 수령 밑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조직이 됩니다. 하지만 요런 것은 전국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나 지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합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서천은 제가 더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혹시 그 문화원에 계신 분 계셔요? 여기 서천 문화원에 계신 분, 문화원 활동하시는 분, 아마 문화원 같은 데서 이 지역 사료를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향안이나 뭐 유안이나 뭐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셔요. 그럼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천 지역의 조선시대 향천사의 동향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향규는 제지사족이 만들어서 제지사족끼리 16, 17세기에 시행했던 것이고 동계는 제지사족이 상천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운영했고 주연향은 수령이 사족과 상천민을 자기 통치권 밑에 놓아서 했고 이 촌계는
상천민들끼리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18, 19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어요. 왜? 이 수령이 이제 동계 양반들이 시행하는 이 동계 밑에 들어가 있던 상천민들이 18, 19세기엔 뛰쳐나와요. 양반들은 아무 허세만 부리고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신분제 사회에 18, 19세기가 되면 신분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서얼. 자기 어머니가 평민이라 양반되던 서얼들이 이제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조선시대에는 노비도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생님. 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고 노비들은 자기 1년에 한 번씩 주인집에 가서 돈을 주고 나와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크게 져요. 그래서 부자예요. 신분은 낮지만 부자예요. 근데 나는 양반인데, 신분은 양반인데 먹을 게 없어서 관에서 황곡을 빌려 먹는 거예요. 가난해. 이러한 신분과 경제력이 비대칭이 되는 사회가 18세기, 19세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들이 양반 자기 형들 밑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따로 동계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만드는. 대구 부인동 동계가 그런 사회고, 그 다음에 상천민들도 뛰쳐나와서 뭐 자기네 뜯어만 먹는 사람들 밑에 안 있겠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제 촌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촌계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18, 19세기에 바로 이런 동향들이 19세기 후반에 고종때에 오면은 밀란으로 터져가면서 이제 향회에 일반 상천민도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내용을 다 배우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 설명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니까 지나갈게요. 나중에 이제 관심이 더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향교의 양반들끼리 행하던 전개하던 향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계 선생이 만든 예한 향림약조. 퇴계 선생의 향약이라고 부르는 예한 향약이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분의 향약은 뭐냐면 우리가 취향지인 일향을 다스리는 양반 아니냐. 근데 우리가 상천민들을 토색질하면 되느냐. 상천민들한테 나쁜 짓 해서 뜯어먹으면 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향약은 원래 중국의 여시향약수도한 덕업상건, 예석상교, 과실상교, 환난상율 네 가지 아주 멋있는 말인데 이분이 나머지 다 빼버리고 과실상규만 만든 거예요. 양반이 뭐뭐하면 벌 받는다. 뭐뭐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만든 거예요. 이분이. 다시 말하자면 유럽에서 말하는 기사도 정신들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자기는 고귀한 귀족으로서 노블리스로서 오블리제 의무. 그 유럽의 귀족들은 밑에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세금도 받는 대신 전쟁이 나서 외부에 침입이 오면 철저하게 귀족이 가장 먼저 말을 타고 앞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노블레스 오블레자라고 유럽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귀족들, 신분제 사회지만 귀족들이 의무를 다한다. 권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의무도 다한다. 이게 유럽의 자랑인데 그 우리나라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양반들은 백성만 뜯어먹고 살았느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이 퇴계 향약이래. 이 퇴계 선생이 그래서 우리 5,000원짜리 돈에 들어가 있나요? 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하지만 이 퇴계 향약이 퇴계 선생이 살았을 때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그때는 다 비슷하게 같이 학교 가고 어릴 때 잘한 사람인데 퇴계가 뭐 얘기한다고 자기 친구가 얘기한다고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죠. 퇴계 선생의 제자들에 의해서 후대로 가면서 시행이 된 거지 퇴계 선생이 살았을 때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예. 당연히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향교가 이제 그런 거고, 이 동계는 이제 19년에서 양반들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양반들이 수령 밑으로 들어가서 향청 임원이 되는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자기가 사는 동계의 상천민들의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자기 말을 듣도록 이제 양반들이 제지사족들이 동계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 동계를. 제 석사 논문이 그 임난 직후 그 향약 연구인데 그 내용이 요 상하 동계라는 겁니다. 전기에는 양반들끼리 동계를 했잖아요. 아까
그 세계 선생도 자기 동네에서 옹계 동주라는 걸 했어요. 와 상천들 간에 향도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기네끼리 상도계라고 누가 죽으면 초당 치러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조선 임난 직후에 양반들이 동계를 만들어 가지고 야 불계 개천하자. 우리가 똑같은 어머니 품속에서 나왔는데 양반서 상놈 귀천을 구분하지 말자. 우리 하나 힘을 합쳐서 동계를 만들자 하는 동계를 만들었어요. 임난 직후에 서문에 나와요. 우리 귀천을 따지지 말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살자. 이런 게 한 2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임난 직후에 이 동계는 이 상하 동계, 양반 상민 다 나온 거. 이것은 전란으로 인명재산의 손실로 옷자 났네.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형편에서 상천을 회유시켜서 향천 복귀에 참여시키는 목적에서 그랬다. 하지만 이것을 기층의 민중조직을 포용 흡수해서 사적적 신분 질서를 재강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것이 동계입니다. 이러다가 민의 저항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계에서 분동하게 됩니다. 사적 중심의 신분 질서와 부세 운영에 반발을 해서 이제 사적 중심의 신들이 이제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적 동계 하부에 편성되어 있는 민촌과의 관계에서 공동 납세액의 조정과 부담의 문제들이 계층 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면서 18세기 후반 상계원이 중심이 된 동계에서 하계들이 분리 분통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나 모르겠는데 남원에 가니까 남원에 대방 향약소가 있어요. 향약을 시행한 장소가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남원에 가면 있습니다. 남원에 대방 향약소에 양사제는 이제 사람들 기르는 것인데 이쪽에 이제 향교가 있고 요 옆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들이 요즘 지방자치 시대에 이것을 교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 교육장을 만들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버려놨더라고요.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해도 저분들은 요즘 뭐 없어서 전통에 사용할 축제에 사용할 게 없어서 못하는데 있는데도 안 해요. 어쨌든 이런 향약을 시행하던 이런 건물이 지금 남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선 향안인데 아까 향안이 향의 향원들의 명단이 남아있다 그랬죠. 여기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9년이 3개나 되니까 없을 리가 없죠. 남원을 용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용성 향안. 그래서 여기 향안 명단이에요. 향원들의 명단이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고서점에서 이제 구한 것인데요. 저 용성 향안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 박사 논문.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실이 그 밑에 있죠. 임실 향안도 이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제자시켜서 석사 논문을 써서 임실 지역의 사족들이 어떻게 향촌을 지배 질서를 유지해 갔는가를 석사 논문이 나왔죠. 밀양, 이 밀양도 또 이거 다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밀양 지역의 지방사 동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듣고 관심 있는 분은 여기서 나온 문화원에서 주로 찍죠. 책을 자료 있으면 한번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요. 진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 서천 지역, 서천, 한산, 비인, 조선시대는 다 따로따로죠. 지역을 한번 제가 또 학생 하나 불러서 석사 논문 정도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 향규라고 제가 그랬던 것이 여기 향규의 향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향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쓴 서문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약 내용을 보면 덕업상권에서 부모를 섬길 때 온 힘을 다해서 효도를 다해라. 자제를 가르칠 때 반드시 의리로서 가르쳐라. 형제간에 우애를 해라. 그리고 여기 또 재밌어요. 대처첩을 예로 해라. 처와 첩을 대하는 때 예로서 해라. 이거 옛날엔 처하고 첩이 동시에 살 수 있어요. 처하고 첩은 하늘과 땅입니다. 첩의 방에서는 밤새 잘 수가 없어요. 처방은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저 처하고 같이 자야지. 아니면 사랑채에 가서 혼자 자든가. 그래서 처하고 첩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TV에 보면 후궁이 왕비한테 막 대드는 막 장희빈 할 때 보면 막 나오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비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게 왕비의 업무예요. 임무예요. 임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후궁들이 왕비한테 절하러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TV 드라마를 우리 역사 아는 사람은 안 봅니다. 너무 엉터리야. 고증이 안 되고 요즘에 남녀 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후궁이 왕비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가정에서도 첩하고 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별해야지 본부인을 얻을 수 있어요. 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옆에 사람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양반들은 부인한테 꼭 존댓말 했습니다. 존댓말 했어요. 요즘은 말 막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를 하니까 나 조선시대 좋은 건 받아들이자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부터 집사람한테 반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부인한테 반말 듣기 싫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 이따가 지금 나갔는데 물어볼까 그랬더니 근데 존댓말을 쓰면 부부싸움을 해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싸움은 오래 안 갑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또 이제 정년하고 나서 구박받으면 안 되잖아요. 돈 못 벌고 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몇 년 전부터는 90도로 절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로. 나올 때 90도로 큰 절하고 서로. 그러니까 누가 더 자기 자신을 낮추느냐는 거로 누가 더 깊이 숙이냐 경쟁해요. 들어갈 때도 절하고 들어가요. 진짜로. 근데 괜찮아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경례 연습을 요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가 되면 먼저 인사를 많이 받잖아요.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 이제 독서를 제가 하러 올라가는데 성경책 읽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독서를 하는데 이러고 그냥 쑥 내려와요. 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그 경례가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해서 경례 연습. 그래서 사람들 경례하는 걸 제가 많이 관찰했어요. 그때 연예인들은 꼭 중간 끝나면 이제 땅을 내다보고 이 정치인들은 꼭 경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두 손을 앞으로 마요.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숙이는 게 아니고 고개를 들 때 천천히 들어야 돼. 그래야 정중한 인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숙여도 안 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 정도 숙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 격리할 때도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일어났어요. 왜? 대접을 받으려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도 나이 좀 먹을 만큼 이제 먹었잖아요. 정년할 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향약에서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덕목들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이건 뭐냐면 환난 역급 좌시불구자. 환난을 당했을 때 힘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구해주지 않고 바라만 봐. 이런 사람도 처벌해요. 요즘은 옆에 사람 굶어 죽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조선시대에는 안 돼요. 너는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줬느냐.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좀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남이 얻어맞는데 자기가 멀쩡하게 쳐서 쳐다만 보잖아요. 이건 그다음 옆에 쓴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향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와주라는 게 환난역급의 좌시불구자 이런 것. 그 다음에 문자시리자 이 좌석에 앉아서 또 막 떠드는 사람들 처벌해요 이거. 근데 그 다음에 편하게 앉으려고 등에다가 공자 태편자 뒤로 물러서 앉아갖고 편하게 있는 자도 처벌이에요. 좀 심하죠. 심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향약법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벌로 나눠서 이제 시벌을 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향약의 내용들 쭉 해서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수령이 사적들한테 맡겨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주영향약을 시행하는데 이 주영향약의 선구자는 율곡 선생이 청주가 옛날엔 서원이에요. 서원경. 신라시대 때 거기가 서원경이 서쪽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원향약을 시행해가지고 기원이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영향약도 넘어가고 이제 총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세히 하겠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이 총계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전통시대의 한약의 흔히 덕업상권, 예덕상교, 과실상교, 환난상교라는 상호부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지배층이 하층민을 지배하게 한 도구로 이용했던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상천민 간의 상호부조하는 조직은 30호에서 50호 내에 촌락에서 촌계, 동계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호남에서는 주로 촌계라 그랬다. 이름은 다 틀려요, 동네마다. 이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역마다 명칭이 다 틀려야지 맞는 거예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문화잖아요. 비빔밥 하면 전주 비빔밥이 전국에 전부 전주 비빔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칭은 다 틀려요. 이론적으로 호남에 있기 때문에 촌계라는 걸 가지고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촌계의 기능은 세 가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로 마을 구조 수행하는 사신공동체의 성격이 있다. 저 사신공동체란 말, 저 사신이나 신을 섬기는 말도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왕조실록에 나와요. 조선전기에 이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남녀 노소가 모여서 술 먹고 밤새 논다. 이거 나쁜 풍초다 하는 행위가 신을 섬기면서 한다라고 부정적 기사를 썼어요. 이게 바로 정월대보름 마을굿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건 긍정적인 것인데 양반들 눈에는 나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신공동체란 말을 땄고, 노동공동체 조직으로서 둘의 황두 같은 조직. 북한에서는 황두라고 불렀어요. 북쪽에서는 밭농사입니다. 논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황두라고 불렀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생활공동체 세 가지의 역할을 촌계에서 했고, 오늘날의 주민자치에도 이런 노동이라든가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담당하게 되겠죠. 근데 양반들에 대한 기독은 말씀은 이제 이거 없었다. 그 다음에 동계는 정월초와 정월대보는 10월 초에 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지내기 위해서 촌계에서 재관을 선정하고 비용 할당, 제일 선정, 재물 준비, 촌계 결산, 마을 도로, 교수 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의해서 합니다. 합의해서. 왜? 똑같은 신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냐? 남의 논밭 경계를 침범하는 자, 남의 농업용수를 훔친 자, 남의 밭에 방어하는 자, 이런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 징계, 그 다음에 상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 근데 가뭄, 수재, 질병, 도적, 환난 당했을 때 동네에서 힘을 모아 도와주고, 고아나 노약자를 휴로하고, 홍기 노처녀의 주선까지 해요. 그 동네에 암행어사가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 시집가 20살 넘은 처녀가 시집 안 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처벌받느냐? 수령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나서서 동네 사람이 나서갖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느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비정한 겁니다. 여자가 생산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를 낳아야지 세금을 걷거든. 생산을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히 배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공동체적 우애와 협동의 질서를 바로 이걸 통해서 잊었다 이게. 그 다음에 남을 도울 만한데 돕지 않고 반간하거나 남에게 물건 등 구워줄 만한데 구워주지 않는 자는 벌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촌약의 규정이. 무거운 중벌입니다. 그래서 시벌에 선행자한테 시상하고 잘못한 사람 야단치는 거죠. 이거 공동체 조직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요즘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공동체 조직으로 살잖아요. 저게 어떻게 유지될까 하면 저건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불평불만 있어도 강제적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학술대회를 가서 하더니 베트남에도 향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봤더니 중국 사람이 베트남을 중국 사람이 지배해서 이씨 왕조가 진씨 왕조가 해서 중국 베트남 사람들 성씨 부르면 의엉이라 그래요. 의엉, 쩐, 전부 의엉이에요. 그 의엉이 진씨입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의 진씨고 쩐이로 발음하는데 그걸 의엉이라는 성씨, 베트남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성씨, 왕의 이름의 성씨입니다. 요즘 말하면 다 전주이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베트남의 향약도 한문으로 450권이 남아 있어요. 베트남의 그 연구소에, 한놈 연구소에 가니까.
근데 그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베트남에는. 베트남 학자 중에 한문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면 술술술 읽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제가 굉장한 학자로 제가 이제 대접을 받아도 자기는 아무도 못 읽는 전 뭐 촉촉촉촉 막 읽어대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그때 가면서 베트남 향약을 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그 향약의 내용을 비교했더니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마을의 안전 유지 활동, 도로와 수로 관리, 마을 울타리 관리, 의무 면제 제한 규정, 여성에 대한 규정, 법치와 예치의 균형, 회의 방법, 작성 날짜, 서명자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게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공동체로 조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똑같습니다. 중국도 똑같죠. 이게 있죠. 중국도. 조선 후기 총계는 사족의 동계와 지방간의 주요 향약들의 하부 구조로 흡수 편입되기도 하였으나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적극성을 유지해왔다. 특히 그 19세기 중후반 총계에서의 둘의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항쟁의 일부 세력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는 민의 사회의식의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가는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고 있으면 그 내용이 용해되거나 분해됨 없이 생활공동체로서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까지. 요즘도 그렇게 이제 하자는 것이 요즘 주민자치 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그 1894년에 향해 설치에 대한 지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조칙이 나오고, 11월 3일에 향해 조규 향약 판무 규정을 만들어서 향약을 이렇게 시행해라, 향해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규약을 만든 거예요. 그게 보면 이 향해 설치에 관한 지시는 각 지방간으로 하여금 향해를 설치케 하여 각 면에서 1명씩 뽑아 향해원으로 하고, 그들이 고을의 공회당에 모여 법령의 시행과 폐단, 시정 등 고을에서 시행하는 일이 가부를 논하고 공동 결정한 뒤 시행해라. 이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개혁 사업을 향해에다 맡겨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해라. 그 다음에 군과 면과 리에 대중소 향해를 두라는 거예요. 리에까지 두어 지방에 관련된 각종 사무를 회의하여 결정하고, 리의 존의를 리민이 직접 선출케 한다. 면의 직강을 강리의 존의 및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출케 한다. 그래서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서천의 일은 서천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자치, 가보개혁 이후 지방자치 특징은 주민의 선거로 향해를 구성하고 사무 담당자를 선출했다는 것. 향해 회의 사항 규정, 교육, 호적, 위생, 사창, 구율, 도로, 식산, 산림 및 재현, 세목, 납세, 공공보용 등 이런 업무를 다 향해에서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치 사무 담당자죠, 유급 직원 급료를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 및 면의 하유사, 면주인 급료 및 지필 등은 리와 면에서 부담한다. 그 다음에 선교 자격 제한 규정을 보면 반상을 논하지 말아라. 부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라.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더 윗자리에 앉힌다고 썼어요. 그건 뭐 옛날이라 어쩔 수 없죠. 조세 체납자는 안 된다. 부역 많은 상등 호민 회의 주재자는 차석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보다 더 발전된 지방자치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고소를 제가 구입했는데, 그거 보니까 바로 요 조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주 읍곡면에서 시행한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수집한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 제자가 지금 석사 논문을 써요. 이 향해 조칙 떨어진 이후에 직접 시행했다는 사실을, 그냥 시행령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행을 했다 하는 그 조목 내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한테는 박사 논문으로 고종대 향약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써라 쓰고 있죠.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의는 가보개혁과 을미위원회 이런 향해 조규와 향약 판무 규정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향촌자치의 유지인 향해, 유향소, 향약의 전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민권을 향상을 향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 제도화된 것이다. 광무연간에 고종대 연간의 대한제국 시대에 향해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면면이 이어온 향해 역사성과 기층민의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 측면에서 한계는 있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 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성격을 고정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통하면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식민지 지배라는 게 그거예요. 그때 식민지 지배만 안 받았으면 우리 스스로 자치적인 이 국가가 되었을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신문제 사회 속에서 나온 거지만 이 조선 시대에 이 피를 흘려가면서 농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주민자치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목은 틀린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면이 있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는 이런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은 여기 쭉 있습니다. 일제 기본 정책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을의 정신 이런 것에서 낭비라고 해서 마을의 단합을 온갖 명목으로 탄압했지만 마을 공동체에서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부조는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귀중한 전통 문화 유산인 겁니다. 여기서 하여튼 이 서천군에서 주민 자치위원님들이 진짜 서천군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령권을 갖다가 베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어느 국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슬라이드를 이제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30년도 넘어요. 이 사진 지금은 못 구하는 겁니다. 여기 나왔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은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요때 그 동마다 그 부군당님을 모셔요. 자기 마을의 수호신이 부군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 사진을 30년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건 93년에 찍은 거래요. 요 장면은. 이게 어디냐면 이게 여의도 63빌딩입니다. 쌍둥이 빌딩이고.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이 요즘 서강, 홍익대학교 뒷산 이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밤섬이라는 겁니다. 밤섬. 이 조선시대에 여기 밤섬 주민이 60%에서 70%가 살았어요. 1960년대 중반까지. 살다가 그 여의도를 그 아파트로 만들면서 준설 공사를 하면서부터 한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 밤섬이 깔아앉은 거예요. 깔아앉아가지고 여기 주민들을 이 길 건너편 언덕 위로 이사를 시키고 이제 집을 재건주택을 지어줬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자기 마을의 수호신 부군당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월 초이튿날 부군당의 자기들 수호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부군당님이에요. 거기에서 여기 이 여자 이분이 송씨각씨, 중국에서 온 송씨각씨고 요게 남편이고 우리 이 무속에서는 우리 민중들은 꼭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에 꼭 같이 앉아요. 부부가 같이 앉는다고요. 남자만 앉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당이 와서 하는데 무당이 오는 건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은 익명으로 주로 사니까 무당이 이제 재간집에 와가지고 그날 재간집에 이제 말하자면 1년 동안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사를 먼저 지내주죠. 그 여기 깃발을 오방 깃발을 갖고 있죠. 5색깔의 깃발입니다. 동서남북 중앙을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굿이 끝나면 이 굿이 잘 된지 안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깃발을 꼽아요. 색깔을 안 보여주고 요 끝에 요것만 보여주고 뽑으라 그러죠. 뽑아서 무슨 색깔을 뽑아야 굿이 잘 된 거죠? 빨간 색깔. 그 첫 번에 빨간 색깔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뽑으면 됩니다. 빨간 색깔이 나올 때까지. 자, 이게 이제 그 재건주택들 15평짜리를 쫙 져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오방돌기라 그죠? 오방돌기. 정월대보로 마을골 끝나면 그 지신발길이라고 하죠. 지신발길을 동서남북 중앙도에서 오방돌기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오방돌기를 해가 떨어지면 도는데 깽가리 두드리면서 풍물패가 도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주름잡기라 그래요. 그거 멋있잖아요. 오방돌기 지신밟기보다 주름 잡는다, 골목을 주름 잡는다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마을에서는. 그게 주름 잡기를 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는 지역마다 내용은 똑같지만 명칭이나 이거 다 틀려야 돼. 유래가.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예요. 남의 걸 따라가서 똑바로 베끼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텐트를 치고 이 정월대보름이 음력 정월대보름이 제일 추워요. 이제 무당들 이제 구슬, 이 무당하고 이 무속인들이 이제 구슬을 하죠. 이분은 이제 여기 빨간 옷이 걸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송시각시고 옆에 이제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게 옆에 협시보살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옆에 있듯이 무속도 가운데 송시각시가 있으면 옆에 협시보살을 이제 둡니다. 요건 삼불재성님이라고 불교에서 나오는 그 신을 이제 옆에다 두고 협시보살로 두고 송시각시에 여기는 군웅님이라고 해서 군웅은 군대군자 영웅자 뭐 관우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무속에서는 꽃을 그려놓고 군웅이라고 불러요. 이 군웅님. 군웅님을 이제 협시보살인데 재밌는 게 이 군웅이라는 이분은 서울에서는 협시보살에 불과한데 경기도에 가면 이분이 주신이에요. 군웅님이 주신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의 격이 한 단계씩 내려가는 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기 잡던 마을이라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 여자들이 텐트 바깥에서 지금 안에 구타는 모양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굿이 끝나면 이 돼지 머리 위에다가 돈을 꽂고 이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세요. 오불이라고 해서 춤을 춰요. 제사 끝나면 그 신의 저 위에다 10,000원을 올려놓고 춤을 춰요. 물론 10,000원은 무당이 가져요. 그렇지만 춤추는 이유가 재밌다는 거예요. 왜 춤을 추느냐? 저게 오신굿이라고 불러요. 오라고 자 귀신 신자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춤을 추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해줘야 신이 나한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미리 얘기하면 브라질 이 아르헨티나 같은 데 보면 카니발이라고 하죠. 카니발. 사육제라 그래서 여자들이 양 옷을 홀랑 벗고 막 춤추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요즘은 우리 인간들이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게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나무에 비료준 적 있어요? 물 뿌려준 적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 앙상한 나무가지에 가을이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대추나무에 달리잖아요. 옛날 원시시대 사람들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한테지? 왜? 내년에도 또 이런 이런 풍년이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한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해줘야지 내년에도 풍년을 준다.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신을 맞이하는 즐겁게 해주는 이 행사가 카니발이고 사육제고 이랬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추수감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제라고 얘기하죠. 가을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누구한테? 신에게. 그래서 영어로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hanksgiving Day예요. Thanksgiving Day. 주어진 것이 고맙다. 왜? 누구한테? To God.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지가 발달하니까 우리 인간끼리 즐겁게 하는 놀이로 바뀌었지만 원래 원시적인 형태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이따 보세요. 이제 깜짝 놀래요. 이제 이 무당이 아까 여기 빨간 거 걸려있던 옷을 여기다 걸쳐서 춤을 추고 있죠. 이 무속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는 그 한강 마포 나루 마포 종점입니다.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에서 오는 모든 물살이 마포에서 내려져요. 그 동네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여기는 또 가기 전에 보광동이라고 있어요. 보광동. 동쪽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은 용산 가기 전에 보광동이라 이태원 옆에 보광동이라는 동네에서 또 부군당을 지냅니다. 요건 정월 초하룻 날 지내요. 그 정월 초하룻 날 우리 조상들한테 차례 지내고 나면 그 길 건너편, 강 건너편에 이 보광동 부군당 저 제사에 갈까 말까 하는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저희 가서 먹은 신한테 제사 때 바친 이 동동주가 제가 먹어본 동동주보다는 최고입니다. 물론 한산 소곡주도 이제 비슷해요, 수준이. 그래서 저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저는 간단해요. 카메라만 들고 가면 됩니다. 여기 조사하러 왔다고, 사진 찍고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저 동동주 많이 얻어먹는데 사람이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어져요? 가면 되잖아요. 한번 갔어요. 갔더니 이분들이 저 술을 어떻게 됐냐? 양주장 술을 갖다가 쓰더라고. 그전엔 저기 있던 무당이
아주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참 정성껏 빚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양수당 술을 사오는 바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안 가. 이게 이제 정월 대보름달이면 그때가 선거철이거든요. 그래서 출마한 사람들이 선거 운동 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도 무속인들이 앉았는데 요 문만 딱, 여기는 이제 요 명화정이라 요 문만 딱 열면 이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제3 한강교. 바로 이쪽에서 이 북한강, 남한강 물에서 물산들이 경상도와 강원도, 경기 북부의 그 물산들이 일로 지나가서 마포 나루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거기까지. 여기는 보광동이 지금 이 한강을 신이 김우신 장군이, 여기 신은 김우신 장군이 한강의 신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분의 고향이 충청도 진천이죠. 진천 뿌리지만 고구려와 싸울 때 한강에서 큰 전투를 벌여서 한강의 수호신은 김유신 장군이라 이 동네 신은 송시각 씨가 아니고 김유신 장군이 이제 신인데, 김유신 장군이 앉아서 이 한강을 쫙 보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온갖 황포 돛대들이 여기서 띄어져서 계속 마포를 갔던 고속도로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확대해서 찍었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저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가면 이 반월면 4호선의 대암이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그 동네 샘골이 있는데, 그 동네는 10월 5일날 음력 10월 5일날 제사를 지내요, 군웅님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감사절 예의죠. 10월 5일은 11월 달 되니까 이제 농사 다 끝난 때니까 진짜 그 추수감사절 그 의식을 여기서 제행하는데, 그 마을 들어가는데 장승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멋있게.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분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동네 입구를 지켜주는 수문장인데 충청도로 가면 이 장승이 또 마을의 주신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신격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찍어봤고요. 이거예요. 한 2만 평 땅 위에 이 군웅신을 모시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남자가 못 들어가요. 이 제사 지낼 때 남자가 못 가요. 여자만 가. 그래서 부녀가 여기 모여서 남자들은 이 면도를 싹 대지를 해가지고 여기다 불어주고 떠나면 이제 밤에 이제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동네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1년의 소원을 태워야지 하늘로 올라가니까, 신한테 가니까 태워서 소지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신이 누굽니까? 군웅이니까 인물이야, 인물, 사람 인물. 그랬더니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여기 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17세기 중반의 효종 때 분인데, 효종의 부마야. 효종 임금의 사위가 정재륜인데 그분이 여기 신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게 돼 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왜 이분을 아냐면 조선시대에는 제일 불쌍한 관직 벼슬 중에 가장 불쌍한 벼슬이 부마입니다.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게, 공주랑 사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명예직인 그 부마라는 벼슬만 갖고 있지 능력을 펼 수가 없어. 평생 보장이 돼 있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은 그 중에서 또 불행해. 왜 불행하느냐? 효종의 딸 공주가 시집 와서 몇 년 안 돼서 죽었네. 그러니까 호래비가 됐어요. 호래비가 됐는데 부마들은 세장가를 못 가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야. 세장가를 그냥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효종이 자기 사이가 불쌍하니까 야 장가 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 부마는 장가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첩은 있어요. 첩은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첩의 자식은 서월입니다. 부마의 아들이라도 첩의 자식은 서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정식 양반 자식이 없는 겁니다. 세장가를 못 가니까 초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효종이 불쌍하니까 왕실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거야. 너 와서 며칠 있다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심심하니까 자기가 왕실을 출입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어느 고서점에 마침 한문을 아는 사람이 가서 그 일기를 손으로 쓴 걸 구해가지고 공사견문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낸 거예요. 공사의 견문 보고 들었다는 뜻으로.
또는 또 한 사람은 동평이 일기. 그 사람 벼슬 이름이 동평이.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마침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내가 76년에 어느 선생님이 강사분이 오셔갖고 공사 견문록을 강독을 했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 그 정주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주인공이야. 주인공. 그분 무덤도 가서 보고 그분을 신으로 모셔요. 근데 왜 당신들이 왜 지금 이제 세상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모시냐 그랬더니 이거 모시는 사람들이 17가구가 모시는데 자기네가 동네 정치 노비였다는 게 자기 조상이. 그 일제시대 때 다 떠나고 동네 정치도 일제시대 팔고 떠났는데 그때 계속 여기 남아있는 노비의 후손들 17가구가 지금도 조선시대 자기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요. 참 이 답사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신이에요. 군웅림이에요. 군웅림. 옛날 시대에는 이 농사, 벽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돌멩이에서 벽가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슬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제 음식을 이제 산천에다가 이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입니다. 여기 뭐 청양군 계신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청양 어디세요? 누가 손 들지 않았어요? 청양. 여기서는 뭔가요? 청양이? 네. 여기 이게 정산면 용두리인데 여기도 봐. 여기는 이제 이 장승이 수문장이 아니고 이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이건 작년에 모셨던 이제 장승과 소떼 이 마을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장병들이 왼 새끼를 꽈서 이제 금줄을 둘러요. 금줄을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 갖고 와서 한쪽은 천상 천하 축기대장군, 하나는 동서남북 중앙 축기대장군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이상하죠. 뭐 지하 여장군, 뭐 지상 대장군, 뭐 이렇게 천하대장군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지방자치인 거예요. 왜 이걸 지내는 목적이 뭐냐? 이 청양에는 뭐가 많았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어요. 호랑이가 칠갑산이 깊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호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호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천상 천하를 막고 하늘과 땅을 막고 동서남북 중앙을 다 막아버리면 호랑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 맞는 것으로 쓴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이 동네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낮 동안 종일 한 4시까지 이거 만들고 놀아요. 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이게 축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축제예요. 요즘 축제는 어떻게 돼요? 서천에서 하는 축제나 무슨 지평선 축제나 무슨 보령의 머드 축제나 똑같아. 물건 파는 거는 똑같은 장사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 특산물 몇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을 되살리는 그게 진정한 축제고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발굴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이 장승 만드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추우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해서 삼겹살을 구워요. 제가 또 이 삼겹살 생각하면은 청양에 여기가 가고 싶어져. 왜? 그날 새벽에 잡아가지고 그냥 굽는데 40-50명이 한꺼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함석판, 그 울퉁불퉁 돼 있지, 함석판. 이걸 이쪽에 불을 높게 하고 이쪽은 낮게 하고 고리 있는 함석판을 옆으로 쫙 놔요. 그러면 이 그 판 위에 삼겹살을 40-50점을 쫙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골로 기름이 쫙 빠져나가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거기다 소주 한 잔을 탁 먹으면. 제가 먹으면 삼겹살 하면 청양 생각이 떠오른다. 그 제간집에는 그때는 둘의 깃발 있죠? 둘의 깃발이 농자 천하 지대본 용두리라고 쓴 둘의 깃발을 그 제간집 마당에다 딱 걸고 여기에서 이제 먹고 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대생 애들이 추워갖고 내가 버스로 들고 왔던 애들이 지금 소주에 삼겹살에 지금 빠져 있고 젊은 총각들은 서울로 다 돈 벌러 가고 다 50 이상 먹은 노인네들이 지금 풍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신명 납니다. 이 가락 소리 진짜 신명 나요. 근데 충청도는 웃다리 가락이에요.
호남의 서편제가락을 두드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가야 해 떨어지기 전에 장승을 앞에 놓고 이장이 앞에 서고 두레깃발을 두고 풍물패가 뒤를 따라가고 이제 구경꾼들이 쫙 가서 연극 세상에 이런 연극이 어디 있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주연이야. 다 출연자가 돼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출연자 여기서부터 쫙 이런 전통 문화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원씩 주고 무슨 이명웅인가 불러다가 놀잖아요. 요즘은 축제마다 불러서 놀잖아요.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씩이에요.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보다 저도 이제 은퇴해서 살려고 강원도 횡성의 둔내 전원주택을 10년 전부터 지어놓고 주말에 가는데 저는 뭐 돈 안 들이고 좋아요. 그 뭐 동화도 축제 할 때마다 뭐 주현미도 부르고 막 불러서 저는 공짜로 가서 들으니까 참 좋은데 그 구경하면서 야, 돈 낭비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딨냐 이거야. 좀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돈 못 뜯어먹는 사람이 바보 같은 취급받는 이런 나라가 지금 돼가지고 지자체들도 중앙 보고 돈 달라고 무슨 축제가 아니 면 단위의 축제가 서너 개씩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소비성, 전부 똑같은 문화, 똑같은 각설이 전국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진정이 찾아가야 되는 우리 것이 뭐냐? 우리 서천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는 정체성이 세 개입니다. 한산의 정체성이 있고 비인의 정체성이 있고 서천의 정체성. 왜? 문화가 틀리죠. 농사 문화가 다 틀리잖아요. 이쪽은 금강의 어귀에 있을 것이고 한산은 내륙에 있고 그럼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천의 정체성은 다른 데보다 더 다양하다 이게.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한 정체성을 뭐냐를 끄집어내는 노력들이 바로 주민자치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동네를 한 바퀴 뺑 돌아서 풍물과 두드리면서 마을 입구에 장승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한바탕 질펀지게 노는 거예요. 신명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했던 장승을 빼고 새 장승을 여기다 꼽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때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을 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모자 벗어던지고 북 벗어던지고 춤추고 놀잖아요. 이게 뭐냐? 3세기에 중국 사람 진수란 사람이 삼국지를 썼어요. 우리가 아는 삼국지, 관원장 나오는 유비 나오는 제갈공명 나오는 삼국지는 1600년대 중반에 쓴 소설가의 삼국연입니다. 소설 삼국지에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소설입니다. 진짜 역사는 진수란 사람이 3세기에 쓴 삼국지가 진짜 역사예요. 거기에 위지 동의전에 위지에 동의전이 있어. 우리가 동의전에 동의전 역사를 그 사람이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이 지역이 지금 마한인 건 다 아시죠? 마한지예요. 마한. 백제가 내려오기 전에 여기 토착민이 마한이에요. 마한 사람들은 모여서 노는데 남녀 군치 음주 가무하는데 똑같이 하는 게 남녀 노소 군치 모여서 음주 가무한다 이게. 그렇게 썼어요. 마한 사람들은 축제 때 노는데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술을 마시고 노는데 춤을 추는데 춤을 어떻게 추느냐? 춤을 추는데 손과 다리를 위로 들었다 내렸다 춤을 춘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바로 3세기에 이 지역에 살던 여러분 살던 조상들이 추던 춤을 이분이 여기서 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들었다 놨다 춤을 추잖아요. 1700년 전 얘기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바로 마한의 이 동네 이런 전통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요. 어디서 연예인 불러다가 돈 몇천만 원씩 들이면서 노는 이런 낭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이 신명나는 문화를 보세요. 이게 연극 배워보고 하라도 이런 문화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통을 여러분 지역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위에서 뭐 돈 달라고 뜯어서 쓰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재정 자립도를 스스로 높이고 문화적 자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성을 갖는 그 문화적 자치, 역사적 자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지방자치 얘기하는 분들 보면 행정적 자치만 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강사분들 또 비난하게 되니까 얘기 안 하고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지방자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전통을 좀 끄집어내는 있어요. 자료로 내가 자료 여러분들 부탁했잖아요. 문화원에 가면 많이 옛날 그 전설도 있고 사투리도 살려야 됩니다. 사투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한 장면에서 그걸 볼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 갔더니 이제 그 동화제라고 저 나무 볕단을 가서 태워가지고 이제 말하면 불로서 정화하는 거죠. 그것을 옆에 송악리, 정산면 송악리에서는 송악리의 하송마을 아랫마을에서는 딱 저희 끝난 다음에 돌아서니까 벌써 태웠더라고. 불로서 이제 악기를 나쁜 것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을로 지정돼서 꽃갈 모자를 쓰고 아주 신명나게 놀아요. 그 길에서. 참 이게 신나.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어두우니까 길거리에서 어두운데 춤추고 노니까 다 놀아. 다 누구 남녀노소가 진짜. 이 사람이 왜 지쳤느냐? 표정을 봐. 지쳤죠? 왜 지쳤느냐? 대구대학에서 온 여학생이 옛날에 운동권이니까 풍물패가 운동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꽹가리를 쳐봤거든.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뺏어갖고 꽹가리를 두드리니까 여대생 박자 맞춰주다가 충청도 웃다리 가락이 지친 거예요. 대구는 대구 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락을 해야지 경상도 가락 아는 사람이 충청도 와서 음악 선생하면 대구 가락을 가르친다. 이건 아니에요. 서편제 가락을 충청도 와서 가르치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의 가락을 고수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사례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송악마을에 아까는 하송마을이고 상송마을, 운마을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아주 멋있어요. 장승을 아주 새 장승이죠. 여기는 그냥 같이 묶어놨어요. 이렇게 금줄을 둘러서 부정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랫마을, 운마을이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풍년이 오냐 하면은 풍년 의례로 주술 의례로 둘의 깃뺏기 싸움을 해요. 상대방 마을에 둘의 깃발을 뺏어야 자기네가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 돌멩이 던지고 싸움을 해요. 밤새 싸우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되니까 닭이 회를 치는 거예요. 닭이 회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을 수호신이 귀신인데 귀신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은 부랴부랴 이제 싸움 중지하고 자기 마을 수호신한테 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를 몇 시에 했냐면 새벽 5시에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새벽 5시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이건 제사 지내기 전날 같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은 거고. 이제 금줄을 멋있게 둘러놨죠. 그리고 여기도 재간집에는 또 이렇게 금줄을 둘러고. 여기에 지금 황토흙을 3개씩 놨어요. 이거 밟고 들어가면 안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황토가 주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마을이 지금 해 떨어지고 소지를 올리는 거, 소원을 비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마을 사람의 이제 소원을 빌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그랬다. 응? 귀신을 믿는 미신이라고 그랬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정성이죠, 정성.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은 그 마을 입구에서 지금 안을 들여다보고 지금 절을 이제 올리는 건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음복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장승해서 제사 지내는 동안 안주인인 부인은 부엌신이 뭐죠? 부엌신? 조항신. 조항신한테 가서 쌀을 떠놓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비손이라고 해요. 비손. 손으로 빈다. 서울중앙대학교에 유학 간 우리 아들놈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 정성을 보고 그 아들놈이 잘못되겠냐 이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정서입니다. 이 여학생은 대학원생인데 그때 나 따라다 여기 왔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독대 가서, 장독대를 천룡님이래. 장독대 가서 또 비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간장 된장이 잘 익어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게해달라고. 저렇게 정성 들여 하는데 음식이 간장 된장이 나쁘겠냐 이게. 이 정성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겁니다. 우리 문화가. 그 다음에 또 안방에 가서 성주님
성주님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작년에 시집온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꼭 낳게 해달라고. 이 어머니 정성의 며느리가 잘하지 못하겠어요? 그 여기 녹음 테이프를 걸었어요. 이분이 또 그 역사를 막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예요. 평범한 집안에 이 조왕님한테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민중의 역사입니다. 왕조실록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삶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활사, 평범한 우리의 생활사를 이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자치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만든 구술사를 써요. 구술사.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아주 평범한 분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들어줍니다. 작년에는 어부들, 전국의 그 해산업에,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책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산도동에 이화약국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저 피부병으로 최고 유명한 그 이화약국 주인 인터뷰해서 제가 구술사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천문화원에 있다 문화원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이 동네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술사 책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남겨야 돼. 조선시대에는 왕조실록의 역사가 남아있다면 지금은 보통 사람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20세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게 조왕님이에요. 이게 뭔지 아는 분. 이게 신이에요, 신. 안방 신이에요, 조왕신. 햅쌀. 작년에 햅쌀이 요 가죽 주머니에다 모시는 거예요, 햅쌀. 농사 짓는 사람한테 햅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굴비란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60년대 중반에 제가 초등학생 때 그 기억이 나요. 김승호 씨가 주인공인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갖고 오면 자기 안방에 바로 요 조왕신을 모셔놨어요. 단지, 까맣게도 요만한 단지 위에 쌀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큰 절을 합니다. 그런 집들 많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또 이제 소원을 빌어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칠갑산을 이제 올라갈 때 보니까 여기도 이 길에서 교통사고 나지 말라는 건지 뭔지 어쨌든 어쩌녁에 제사를 지내고 금줄을 끊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승들은 요 모습은 요 또 다른 동네 장승인데 이 모습은 제가 시베리아의 야쿠트 공화국에 갔다 왔는데 한 30몇 년 전에 거기에 있는 장승하고 똑같아. 이 장승이 93년 1월 달에 여기 와서 본 장승이 93년 7월 달에 야쿠트 공화국 갔더니 요거랑 똑같은 장승이 있더라. 이게 우리가 이 장승 문화는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북쪽에서. 근데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 저런 제사 지내면 죽이니까 없으니까 그 자연사 박물관 갔더니 사진을 걸어놨더라고. 우리는 진짜 이게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은 사진을 박물관에 걸려있더라. 다른 나라한테 문화를 수입해온 것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문을 받아들인 것이 부끄러울 이유가 하등 없어요. 중국은 한문이 없어요. 중국이 쓰는 한문은 백화입니다. 중국 전통시대 200년 전 사람들이 쓰던 한자는 한문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대만하고 우리가 써요. 지금 중국 사람이 쓰는 한자는 백화무이라고 1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쉽게 배우도록. 그러니까 도리어 한자 발전은 우리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갖고 와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게 문제지 도리어 더 발전시킨 것은 그건 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베리아 북방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인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거기는 없어졌어. 근데 우리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전라북도 그 전라북도의 고창 가기 전에 임리마을인데 여기는 또 아까 충청도에는 아까 마을에는 장승과 소떼가 신이었죠. 장승 소떼가 같은 신이었죠. 이제 여기는 소떼만 신이야. 소떼만 이렇게 모셔. 야, 예술 이런 예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소떼 봤어요? 자, 이거 작년 만든 소떼고 올해 만들어 새 거를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마을은 왜 그러면 여기는 소떼냐? 그랬더니 이 마을에 불이 자주 난 거예요. 불이 자주 나니까 소떼 위에 앉아 있는 게 오리잖아요. 오리는 어디에 살아요? 물 위에 살잖아요. 물에. 불나지 말라고 소떼를 모시고 소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그 마을의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 마을마다의 역사를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이렇게 동네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작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지층은 이렇게 두껍다, 이게. 중첩되어 있다. 이게 두툼하다, 이게. 그리고 그다음 우물. 공동 우물은 이날 금줄을 둘러서 이제 부정탄 사람 못 들어와요. 이때 하면 공동 우물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향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불통수화입니다. 불효자인 자식은 불통수화. 뭐냐? 통하지 않아. 물하고 불씨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씨를 안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동네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향약의 가장 무서운 벌이 불통수화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는 고창의 석실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 전라도 가면은 모든 그 마을 논두렁마다 뭐가 있냐면 모정이 있어요. 모정 문화입니다. 모정 문화. 전라도는. 그래서 이 모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촌계의 회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기구를 요 밑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앉아가지고 촌계의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모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촌계가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동네라 이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논두렁에 금줄을 눌렀어요. 그래서 아니 왜 논두렁에도 금줄이 있나 가봤더니 이게 모셔져 있어요. 이게 논두렁 신이에요. 논두렁 신이에요. 지나가다 여기다 술 먹고 오줌 누르면 큰일 나죠. 자기네 마을 신이니까. 이게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줄다리기로 해서 줄다리기를 3번 해서 2번을 여자가 이겨야지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죽져서도 남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줄다리기를 하는데 꼭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봐주지 않는데도 이게.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를 30m 정도 되는 줄다리기를 가져야 돼. 온 마을 사람이 다 잡으려면. 그럼 새벽부터 볏집단을 집집마다 갖고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꼬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굵기 7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 7개로 만든 하나를 또 3개를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요. 21줄짜리 밧줄을 만들어 갖고 2개, 암줄과 숫줄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동네 사람이 나와서 40-50명이 같이 움직여야지 저녁 무렵에 줄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마을 축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서로 섭섭했던 감정도 이런 공동체 일을 하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7개 줄을 30m의 사람이 쫙 있고 저쪽에서 막대 끼워서 돌리면 같이 따라서 신호에 따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줄 숫줄 만들어서 뭐 장난치고 난립니다. 이게 지금 당수나무고 여기 둘의 깃발을 꽂고 여기 비녀 놔둔 건 이제 정신 먹으러 갔어요. 정신 먹고 나와서 줄다리기 합니다. 이제. 그 여기 딱 둘의 깃발을 가운데 꼽으면 요 깃발이 어느 쪽으로만 이제 빠졌냐에 따라서 승패를 가르죠. 그 이 사람이 지금 꽃갈 모자 딱 쓰고 이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경사가 졌는데 여자들 암줄이 여기에 여자들이 약간 밑에 줄을 잡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총각들은 전부 다 여자 쪽에 붙어요. 총각들이 장관 간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접점이 벌어졌어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지하게 신납니다. 신나 진짜. 이거 보세요. 이 아주머니 소리, 이거 웃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 할머니들은 또 심심하잖아요. 할머니들은 빗자루를 다 드는 거야. 들고서 남자한테 가서 남자 손을 때리는 거야. 손 띄라고 당길 때. 그게 꼭 여자가 2대1로 이깁니다. 이분들의 이런 표정 보세요. 사진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인공적으로 배우가 연극 배우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냅니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전통 시대에 우리들은. 자,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지금 장가 같지만 총각이 돼서 막 여자들 지휘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메고서 지신 밟기. 그 마을의 밭을 앞론하고 뒷산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요 뒤가 변산반도예요. 지금 한 바퀴 뺑 도는 모습이에요. 이제 앞에 돌고 이거 돌고 가면서 길이 기니까 앞으로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흔들면서 가요. 신나게 놀면서 용트림 한다고. 그래서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동안 또 아주머니들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또 새참이라고 우리들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수들 불러서 놀지 말고 다 같이 놀아야 된다 이거. 이게 이제 메고 이제 왼쪽에 메고 여자들은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전라도는 남녀 평등 내지 여성 상위예요. 남자들 다 갈아 긁고 여자들끼리 이제 막판에 또 이거 춤추고 노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노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그러면 이게 어촌에만 있느냐? 아니 농촌에만 있느냐? 어촌에도 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어요. 예. 이건 어디냐면 충청남도 서산 부성면 부성면 창리마을 창리 여기가 어디냐면 정주영시의 서산 서산 농장이고 이쪽에 간월도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창리마을입니다. 배마다 지금 오반기를 다 꼽았죠. 풍어가 와야 되잖아요. 1년 동안 1년 내내 고기가 잡혀야 되니까 이 마을에 또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그 마을이 이제 여기는 옷을 입힌다 그래요. 이건 작년에 감은 그 줄다리기 한 그 동아줄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감아요. 이 당수나무에다가. 그래서 이건 작년 거고 이제 아마 다음에 가면 새 옷을 입혔어. 표현이 또 멋있어. 새 옷을 입힌다. 그리고 노는 거예요. 아까 여기 여자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 장면. 그 여기는 이제 공판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너는 또 바닷가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회를 한번 시큰 얻어 먹겠구나. 갔는데 회는 하나도 못 얻어 먹었네. 바닷가 왜 그럴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회가 흔한 거예요. 자기네한테는 고급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소고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떡갈비를 만들었어. 이렇게 시루떡같이 소고기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소고기를 안주로 해서 소주 한 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 여기가 소고기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띠배놀이. 위도 띠배놀이가 있죠. 새벽에 띠배에다 모든 소원을 담고서 바다로 이제 보내는 게 이제 이 굿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에 달았던 오반기를 다 빼갖고 와서 이걸 들고 띠배를 앞에 놓고 이걸 들고 이제 영신당이라는 곳으로 가요. 영신당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임경업 장군이에요. 병자호란때 임경업 장군이 끌려갔어요. 중국으로. 서해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어야지 효염이 더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장군, 최영 장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당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서해 바다 신은 조기 신은 임경업 장군이에요. 그래서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당 이름이 영신당이에요. 영신당으로 4시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참 장관이에요, 장관. 참 이거 보세요. 이 검푸른 바다를 떼주고 띠배를 들고 오반기를 들고 여기 이장이에요. 쫙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축제입니다. 축제는 이게 축제. 그 다음에 여기는 돈이 많아요. 서울에서 보면 환갑잔치 할 때 와서 노래 불러주는 여자들 있죠. 그걸 보니 명함 보니까 국악인이어서 썼더라고요. 이 국악인들을 또 돈 주고 불러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여기 돈 기부한 사람들 명단을 쫙 기간별로 해주고. 여기 사진에 빠졌는데 여기서도 또 놀아요. 뭐냐면 무슨 그물놀이. 한 30분 동안 그물을 쳐갖고 고기 잡는 놀이를 또 여기서 신명나게 놉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군 신이고 부인 신이. 이게 임경업 장군이고 임경업 장군 부인이. 우리 전통에서는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유교에서 남성 상이었지 우리 전통 기층에서는 항상 남녀 평등이에요. 그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내 제자를 여기 이 구탈 때 보냈더니 이 멋있는 걸 바꿨더라고요. 점잖게 만들었는데 영 보기 싫어. 이게 더 멋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바다를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밤새 이제 춤추고 노는 거예요. 텐트 속에서. 이분이 신명이 올랐잖아요. 춤추고 노는 모습. 영신당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이장하고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밤새 놀다가 5시, 6시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띠배를 서해바다로 띄워보내면서 자기들의 모든 소원을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풍어죠, 풍어. 이러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 16년 동안 우리 동작구 주민들한테 동작문화원에 가가지고 한국 전통문화 이해란 강의를 16년 동안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답사를
190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쯤에 200회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연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분들 못 만나게 되니까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일기를 이제 쓰는데, 밴드라고 있어요. 밴드 아시죠? 밴드에 제가 2달 전부터 제 호가 우양입니다. 우양의 사진 일기라는 제목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제 역사 내용, 역사에 대한 생각들을 어렵지 않게 인터넷 안 찾아보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주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정치적 경향은 빼고 주로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밴드에서 우양의 사진 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면서 뭘 썼냐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으면서 하면서 글을 썼어요. 뭐 또 그저께는 몇 주 동안은 계속 한국전쟁 얘기만 쭉 썼고요. 이제 내일은 오늘 서천에 와서 강의했던 내용, 서천에 생태원 갔다 온 내용, 이런 그때 했던 내용들을 매번 쓰는 겁니다. 사진을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매번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람 보고 와서 내 강의하는 거 사진 한 장 찍으라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내가 하는 뭐 생각하고 뭐 경험하는 것을 매번 올리니까 또 다른 이제 한 역사가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 역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우양의 사진일기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써부터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그거 쓰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논문 안 써도 돼요. 연구 업적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그쪽에 논문 쓰는 대신 이제 그 글을 씁니다. 아주 가급적 쉽게, 문자 안 쓰고 쉽게 쓰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뭐 질문이 없다는 것은 제 강의에 궁금한 점이 없도록 제가 강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쫓긴 면이 없잖아 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